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평양과 신의주의 장마당. 그곳에서 지금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가 폭파된 것도 아니고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시장의 풍경입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늘어놓고 있고 사람들은 흥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래의 순간 아주 기묘하고도 서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상인들이 손님이 내민 돈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위조 지폐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자기 나라의 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원화입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른 종이 쪼가리를 요구합니다. 때 묻고 구겨진 미국의 달러, 혹은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봄을 지나며 장마당의 환율판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달러에 54,000원 안팎이던 환율이 순식간에 7만원 선을 위협하며 폭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가치가 30% 가까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 정도의 환율 변동은 국가부도 사태에 준하는 패닉을 불러옵니다. 하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자부하는 북한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경제적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종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화폐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거대한 약속입니다. 이 종이를 내밀면 국가가 그 가치만큼의 생존을 보장해 주겠다는 절대적인 신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내 나라의 돈이 거부당한다는 것은 곧 인민이 국가의 신용을, 아니 국가 그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잔혹한 증거입니다. 왜 사람들은 갑자기 북한 돈을 버리고 달러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국가가 강제로 화폐 개혁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오랜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지금 평양과 신의주를 휩쓸고 있는 이 절망적인 달러 사재기의 본질은 바로 거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이 체제가, 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위기감 말입니다. 당국은 환전상을 단속하고 외화 거래를 엄벌에 처하겠다며 총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구의 공포조차 장마당의 심리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이 끔찍해질수록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저렇게까지 발악하는 것을 보니 지금 체제 내부가 정말로 위험하구나.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더 많은 북한 돈을 달러로 바꾸기 위해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평양의 중심부에는 여전히 웅장한 기념비가 솟아있고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무적의 핵강국을 건설했다는 선전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열병식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대한 미사일들이 광장을 가로지르고 지도자는 그 위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제국의 뼈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아래 제국을 떠받쳐야 할 가장 깊은 밑바닥의 기초공사는 속절없이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시장에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 순간 그 체제의 심장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건물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안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랫동안 억눌려 지내던 북한 인민들과 장마당, 상인들의 마음속에 이토록 거대한 공포와 불신을 심어놓은 것일까요?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만성적인 경제난만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붕괴의 속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외부의 충격이 체제의 안전을 장담하던 지도부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고 그 흔들림이 가장 밑바닥의 장마당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균열의 시작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모래바람의 땅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평양의 심장부를 얼어붙게 만든 그 거대한 충격파는 뜻밖에도 중동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정밀하고도 파괴적인 무력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마당의 환율판이 미친 듯이
요동치던 그 즈음, 평양 최고 위층의 시선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동의 낯선 사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란, 북한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체제의 생존 방식만큼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나라. 미국을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고 미사일과 핵 개발을 체제 보장의 핵심으로 삼으며 깊고 튼튼한 지하 벙커를 구축하면 외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굳게 믿어온 중동의 군사 강국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오랫동안 이란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 은밀한 군사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방어망이 얼마나 견고한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굳건해 보이던 이란의 철벽 방어선이 너무나도 허무하고도 정확하게 무력화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서방의 군사력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방식은 북한이 상상해온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대규모 지상군이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병력이 피를 흘리는 전면전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공군력과 원거리, 정밀 타격, 보이지 않는 무인기들의 입체적인 공격만으로 이란이 자랑하던 최신 방공 레이더망과 핵심 군사 시설들이 순식간에 눈과 귀를 잃었습니다. 겹겹의 콘크리트를 바르고 산속 깊은 곳에 숨겨둔 지하 벙커조차 하늘에서 꽂히는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만 많으면, 벙커만 깊게 파면 감히 선제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랜 믿음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 참혹한 패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은 군사적 우려를 넘어선 근원적인 공포였을 것입니다. 독재자는 남의 비극에서 자신의 미래를 읽어냅니다. 이란은 국토가 넓고 전략적 깊이가 있으며 막대한 자원까지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핵심 시설들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타격당했습니다. 북한의 영토는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고 폐쇄적입니다. 게다가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은 70년 넘게 북한의 지형과 군사시설, 지하갱도의 입구, 지도부의 동선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악해왔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깊은 땅속에 핵시설을 숨긴다 한들 지상군 투입 없이 적의 뇌관만 정확히 도려내는 현대전 앞에서는 결국 손바닥 안의 표적에 불과하다는 잔혹한 진실. 이란의 붕괴는 평양을 향해 바로 그 끔찍한 현실을 증명해버렸습니다. 북한이 굶주림을 방치하면서까지 핵무기에 집착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핵만 완성하면 감히 미국이 직접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맹신 때문이었습니다. 핵이 곧 체제를 수호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것이 평양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에서 울린 파열음은 그 교리에 치명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핵심 수뇌부만 정밀 타격받을 위험이 극도로 커지는 것은 아닐까. 현대전 앞에서는 맹목적인 반미 구호도 구형 전차의 매연도 결코 지도자의 목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적의 강군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언제 벙커 위로 뚫고 들어올지 모르는 정밀 타격의 공포에 떨게 된 평양.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어두운 공포는 결코 그 혼자만의 비밀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피어오른 의심과 초조함의 냄새는 체제의 미세한 틈새를 타고 가장 예민한 계층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방의 진짜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양의 선전구호가 얼마나 텅 빈 어풍인지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엘리트들. 지도자의 불안은 그들에게 거대한 무언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밀한 흔들림은 머지않아 체제의 가장 화려한 기둥 하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이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의 벙커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공포는 가장 먼저 평양의 핵심 계층, 그 중에서도 체제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외 파견 외교관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신 성분이 가장 완벽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철저하게 검증된
특권층 중에 특권층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체제를 가장 열렬히 수호해야 할 이들이 체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 세상의 진짜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서방의 도시에서 쏟아지는 자본주의의 풍요로움과 그들이 조국으로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쥐어짜 내어보내야 하는 외화의 비참한 괴리, 그리고 이란 사태처럼 현대 군사력이 얼마나 잔혹하게 독재국가의 방어망을 찢어놓을 수 있는지를 그들은 매일 아침 정보보고서를 통해 또 여과 없는 외신 뉴스를 통해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몽골과 쿠바,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들려오는 북한 외교관들의 연쇄 탈북 소식은 단순한 개인의 망명이나 일탈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제 내부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징후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탈북이 기아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라면 엘리트들의 탈북은 고도로 계산된 절망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밥 한 그릇이 부족해서 야반도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위층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며 국고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알고 무적을 자랑하는 군사력의 실체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며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조국의 체제에는 더 이상 어떠한 미래도 남아있지 않다는 냉혹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재국가의 붕괴가 광장에 모인 굶주린 군중들의 거대한 함성이나 무장폭동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철권 통치 권위주의 체제의 몰락은 언제나 내부 권력의 핵심에서 이탈자가 발생하고 지배계층이 자신의 자본과 가족을 조용히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진짜 막이 오릅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지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조용히 구명조끼를 찾아 입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 파견자의 충성을 강제하기 위해 항상 가족의 일부를 평양의 볼모로 남겨두는 잔혹한 인질제도를 운영합니다. 망명이라는 선택은 조국에 남겨진 일가 친척들이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려야 하는 피눈물 나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국을 등진다는 것은 남겨진 혈육에 대한 죄책감보다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 맞이할 무자비한 숙청과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배가 곧 가라앉을 것이 확실하다면 가장 똑똑한 승객들은 가장 먼저 밧줄을 타고 어두운 바다로 뛰어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차갑고도 거대한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외교관들처럼 비행기 티켓을 거머쥐고 다른 나라의 안전한 대사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던 특권층이 절망의 냄새를 맡고 살기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있을 때 철저하게 정보가 통제된 가장 밑바닥의 인민들은 국가의 절망을 온몸으로 대신 치러내야만 합니다. 조국을 탈출할 외교관 여권도 은밀하게 빼돌릴 비자금 달러도 없는 가난한 농촌의 청년들, 그들은 지금 지도자의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름 모를 눈 덮인 이국의 전쟁터로 비참하게 등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동토에서 무의미하게 흘러나온 붉은 피의 소식은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리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분노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합니다. 엘리트들이 절망의 냄새를 맡고 조용히 구명조끼를 챙겨 떠나가는 동안 체제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이들에게는 그 구명조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들이 화려한 유럽의 대사관을 탈출해 자유를 찾을 때 북한의 평범한 청년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낯설고 차가운 이국의 땅으로 묵묵히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도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의 휴전선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유럽의 얼어붙은 평원,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잔혹한 전쟁터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 제재로 막혀버린 외화벌이의 숨통을 트기 위해 결국 자신들의 가장 거대한 자산인 청년들의 피와 살을 팔아넘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조국을 방위한다는 숭고한 명분 아래 군복을 입었던 앳된 병사들은 이제 포탄이 빗발치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용병의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전장은 과거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방식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소리 없이 드론이 나라와 정확히 머리 위로 폭발물을 떨어뜨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정밀 타격 무기가 순식간에 참호를 핏빛으로 물들이는 현대전의 지옥이었습니다. 북한의 낙후된 장비와 전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잔혹한 도살장에서 이름 모를 북한의 청년들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늘한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는커녕 조국의 부모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지조차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피해 소식은 아무리 철저히 통제하려 해도 결국 국경을 넘어 장마당의 은밀한 소문을 타고 북한 내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군대란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선군 정치라는 구호 아래 군대는 국가의 기둥이자 가정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비록 배가 고파도 내 자식이 수령과 조국을 지키고 있다는 알량한 자부심 하나로 혹독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선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부고는 그 알량한 자부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내 아들은 도대체 왜 거기서 죽어야 했는가? 조국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는가? 아니면 지도자의 외화 금고를 채우기 위한 핏값이었는가? 이 슬프고도 분노에 찬 질문은 억눌려 있던 인민들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민의 생명을 그저 달러와 루블화로 교환 가능한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 체제를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충성심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교관의 망명이 체제의 뇌에 발생한 치명적인 출혈이라면 군인들의 무의미한 죽음과 그 가족들의 분노는 체제의 척추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맹독과도 같습니다. 총을 든 자들이 국가의 목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속으로 국가를 저주하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강력한 독재 권력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광장에서의 시위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마음속의 내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권의 심장부를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동유럽의 눈밭에 뿌려진 피의 대가만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충성심을 거두고 있다면 지금 평양과 지방의 거리 곳곳에는 애초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기세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령의 은혜가 아니라 장마당의 억척스러움으로 살아남은 아이들, 그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기계장치 하나가 지금 북한 정권이 쌓아올린 70년의 거대한 사상적 성벽을 밑바닥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눈 덮인 전장에서 흘린 피가 군인 가족들의 가슴에 분노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지금 북한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애초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기세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 주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세뇌되어 지도자를 신처럼 떠받들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양과 지방의 거리를 걷고 있는 20대와 30대의 청년들은 그 낡은 교과서의 공식을 철저하게 벗어난 세대입니다. 그들은 1990년대 후반 수백만 명이 아사했던 끔찍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끊고 인민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갈 때 이들의 부모는 수령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대신 장마당으로 뛰쳐나가 물건을 팔아 자식의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이 참혹한 생존의 기억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북한의 청년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각인시켰습니다. 나를 먹여 살린 것은 위대한 국가도 자유로운 수령도 아니었다. 나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억척스러움이었고
장마당에서 벌어들인 돈이었다는 서늘한 깨달음입니다. 국가가 나의 생존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뼈저리게 체득한 이들에게 당의 사상 통제나 애국심을 강요하는 낡은 선전구호는 그저 귀찮고 공허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시장의 원리와 돈의 가치만이 가장 확실한 생존의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북한 정권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최악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의 공백을 파고든 것은 총탄이 아니라 손가락만한 크기의 작은 기계장치들이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좁은 틈새를 타고 넘어온 중국산 밀수 휴대전화, 그리고 양말 속이나 신발 밑창에 숨겨져 은밀하게 유통되는 작은 USB 메모리 카드.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북한 정권이 70년 넘게 쌓아 올린 거대한 사상적 철책선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 USB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거창한 정치 선전물도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혁명 지침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한국의 일상을 담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입니다. 밤이 되면 환하게 불을 밝히는 서울의 화려한 거리, 햄버거를 먹으며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남녀, 정부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지극히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화면들은 북한의 청년들에게 그 어떤 강력한 폭탄보다 더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화면 속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말과 글을 쓰는데 왜 저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가? 조국은 우리에게 남조선이 미제 승냥이들에게 핍박받는 생지옥이라고 가르쳤는데 어째서 지옥에 사는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가? 이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의문은 체제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최근 반동사 상문화 배격법이라는 끔찍한 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식 말투를 쓰는 청년들을 10년 이상의 가혹한 노동교화소로 보내거나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윽박 지르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 이것은 체제의 무자비한 통제력을 과시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심리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토록 잔인한 처벌은 강함의 증명이 아니라 공포와 나약함의 가장 처절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미국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무적의 핵 강국이 고작 용량 몇 기가 바이트짜리 멜로드라마 한 편과 노래 한 곡이 두려워 자국의 어린 청년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깨어난 환상은 두 번 다시 과거의 맹목적인 복종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지고 체제의 핵심 엘리트들이 탈출표를 끊으며 군인들이 남의 전쟁터에서 억울한 피를 흘리고 가장 큰 자산이어야 할 청년들마저 속으로 국가를 비웃으며 등을 돌리는 총체적인 절망의 상황. 모든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최고 지도자는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이고도 기이한 마지막 방패를 꺼내들어야만 했습니다. 장마당의 환율이 폭등하고 엘리트들이 탈출표를 끊으며 청년들의 사상이 흔들리는 이 총체적인 붕괴의 조짐들 앞에서도 북한의 최고 권력은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균열은 종종 체제의 가장 높은 곳, 절대 권력자의 아주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취약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된 일인 독재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몸 상태는 곧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단 하나의 기둥이 흔들린다면 그 밑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서방의 정보기관과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입니다. 공식 매체에 등장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고도로 연출되어 있지만 무거워진 발걸음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시찰 현장에서 자주 포착되는 피로한 기색은 그가 짊어진 신체적, 심리적 압박감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도자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오르는 순간
체제를 떠받치던 맹목적인 충성심은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계산으로 돌변합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지도자에게 유고가 발생한다면 권력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줄에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불경스럽고도 치명적인 질문이 권력 핵심부의 텅 빈 복도를 맴돌기 시작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아주 이례적이고도 기이한 정치적 장치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딸 김주애의 등장입니다. 어린 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이나 핵무기 연구소, 군사 퍼레이드의 주석단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 소녀를 향해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백두혈통의 굳건한 세습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다음 세대에도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는 권력 승계의 시그널로 익힙니다. 하지만 군사 전략과 독재자의 심리라는 렌즈를 통해 이 기형적인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둡고 절박한 계산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최고 지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어린 딸을 미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시설 한복판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앞서 우리가 목격했던 중동의 참혹한 교훈, 즉 원거리 정밀 타격에 대한 지도자의 극심한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핵심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지도자가 머무는 벙커나 핵시설을 향해 참수작전이나 선제 타격을 결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밀 유도 폭탄이 떨어질 바로 그 좌표 위에 군복을 입은 장성들뿐만 아니라 10대의 어린 소녀가 함께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무자비한 적이라 할지라도 민간인, 그것도 지도자의 어린 핏줄을 직접적인 타격 목표로 삼는 데에는 엄청난 정치적, 도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핵무기라는 최후의 보검 곁에 서 있는 어린 딸은 서방의 정밀 타격 버튼을 주저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인간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어린 소녀의 조합은 북한 체제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 지도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극도의 불안감과 생존에 대한 절박함을 폭로하는 가장 뼈아픈 장면이 됩니다. 겉으로는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린 자식까지 체제의 방패막이로 내세워야 하는 벼랑 끝의 상황. 이 처절한 모순을 지켜보는 평양의 엘리트들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자랑스러움 대신 이 체제가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섬뜩한 위기감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밑바닥의 인민들은 굶주림에 지쳐등을 돌리고 지도자는 생존의 공포에 쫓기며 기이한 무리수를 두는 이 거대한 붕괴.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북한의 오랜 혈맹이라 불리는 북쪽의 거대한 이웃들은 과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냉혹한 국제정세의 시간표는 평양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생존의 공포에 쫓기며 자신의 어린 핏줄마저 체제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 처절한 고립 속에서 평양의 절박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북쪽의 거대한 두 이웃 국가를 향하게 됩니다. 장마당의 경제가 무너지고 청년들의 사상이 흔들리며 군인들의 피가 헛되이 흩뿌려지는 이 총체적인 붕괴의 위기 앞에서 북한 정권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은 결국 오랜 혈맹이라 부르는 중국과 러시아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제재의 틈새를 뚫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모스크바에 쥐어주고 심지어 자국의 청년들까지 러시아의 전쟁터로 밀어넣으며 그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첨단 군사기술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반미 연대라는 깃발 아래 새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냉혹한 무대 뒤편을 들여다보면
평양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이 쏘아올리는 화려한 축포와는 평양의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두 거대한 후견인들조차 지금 누군가를 책임지고 구원할 만큼의 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을 헐값에 용병으로 사들이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늪에 빠져 서서히 피를 흘리며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시 경제 체제로 겨우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모스크바에게 북한은 그저 부족한 탄약과 총알바디를 채워주는 편리한 소모품, 공급처일 뿐 북한의 무너지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건해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북한의 절대적인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지금 과거처럼 거침없이 세계를 호령하던 여유로운 대국이 아닙니다.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중국 경제는 구조적인 침체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헝다 사태로 촉발된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멈출 줄 모르고 공장을 돌려야 할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 탕핑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일어서기를 포기했습니다. 미국과의 숨막히는 기술 패권 전쟁과 관세 장벽은 중국의 수출기를 나날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붉은 제국 베이징은 지금 자기 집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잡고 14억 인구의 불만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압록강 넘어 한반도 북쪽 땅에 친미 성향의 통일국가나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북한 정권은 서방의 압박을 몸으로 막아주는 훌륭한 전략적 완충지대입니다. 하지만 완충지대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뜻대로 통제 가능할 때만 그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마당에 시도 때도 없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위협하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은 이제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에 가깝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정권이 내일 당장 붕괴하는 것은 막아주겠지만 결코 그들이 배불리 먹고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딱 죽지 않을 만큼의 산소만 주입하며 자신들의 장기판 위에서 가장 싼 값에 부려먹을 말로 이용할 뿐입니다. 완벽한 구세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이 차갑고도 잔혹한 지정학적 현실은 평양의 지도부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오직 단 하나의 수단만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정은 체제의 가장 뼈아픈 역설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오직 외세로부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수백만 인민의 굶주림을 밟고 서서 만들어낸 절대 무기. 국가의 가장 위대한 자랑이었던 바로 그 핵무기가 이제는 조국의 숨통을 가장 잔인하게 끊어놓는 거대한 올가미로 변해버렸다는 기막힌 모순. 이 치명적인 전략적 자가당착에 덫에 갇혀버린 평양의 진짜 비극이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우산마저 찢어지고 구멍이 났다면 평양의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뿐입니다. 철저하게 홀로 살아남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유일한 생존의 도구는 바로 국가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절대 무기. 핵입니다. 북한 정권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인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국가의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핵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과 해구산으로부터 정권을 방어할 완벽하고도 영구적인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방패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북한은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선제 공격을 결심할 수 없는 고슴도치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김정은 체제를 서서히 숨통 끊어놓는 가장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체제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 절대적인 방패가 이제는 오히려 체제의 목을 가장 잔인하게 조르는 거대한 올가미로
돌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핵무기를 한번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면 끝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첨단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관리하고 거대한 지하 갱도를 유지 보수하며 고체 연료를 개발하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전술 핵무기까지 무기고를 다변화하는 과정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외화와 자원이 끝없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핵무기는 그저 가만히 서 있는 방패가 아니라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달러와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괴물과도 같습니다.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무역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북한 경제가 이 거대한 괴물의 식욕을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결국 가장 절망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임금을 갈취하고 장마당에서 상인들이 쥐고 있는 달러를 강제로 빼앗으며 심지어 동유럽의 전장으로 청년들을 팔아넘겨 그들의 목숨값으로 미사일의 부품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목격했던 평양과 신의주 장마당에 미친 듯한 환율 폭등은 우연히 일어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핵무기라는 괴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장에 있는 외화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그 빈자리에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 원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낸 결과물입니다. 무기를 고도화하면 할수록 무기고는 화려해지지만 정작 국가의 핏줄에는 외화가 말라붙어 경제가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자가당착. 이것이 북한이 직면한 역설의 실체입니다. 더욱 숨이 막히는 것은 북한이 이 생지옥의 굴레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제 제재를 풀어야 하고 제재를 풀려면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붕괴를 목격한 지도부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핵을 만들고 핵 때문에 제재를 받아 경제가 죽어가고 내부의 불만과 경제적 위기를 덮기 위해 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더 큰 핵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괴한 죽음의 메비우스띠. 무적의 핵 강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편에서 북한 체제는 지금 스스로 자신의 꼬리를 파먹으며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출구가 콘크리트로 꽉 막혀버린 듯한 이 극한의 질식 상태. 체제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체제를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다는 이 서늘한 진실을 평양의 사람들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국가의 영광이라 부르는 저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의 궤적이 사실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미래를 태워버리는 연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타협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국가가 미사일 하나를 위해 인민 수백만 명의 생존을 가차없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최고 위층의 엘리트부터 장마당의 가난한 상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두가 체제의 생존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조용하고도 치열한 셈법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북쪽 땅을 뒤흔들 이 진짜 지진은 핵실험을 감지하는 지진계의 리히터 규모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평양에서 신의주, 다시 모스크바와 테헤란, 그리고 유럽의 텅 빈 대사관 집무실까지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파열음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진동으로 합쳐지며 체제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차갑게 거부당하는 공화국의 화폐, 충성심을 버리고 자본주의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최고 위급 엘리트들, 머나먼 이국의 눈밭에서 이름 없이 썩어가는 청년들의 시신, 그리고 그 참혹한 피해 대가로 사들인 부품으로 완성한 미사일 곁에 서 있는 지도자의 어린 딸. 이 모든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풍경들은 결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 넘게 한반도의 북쪽 땅을 지배해온 거대한 종교적 권위주의 체제가 그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라 스스로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모자이크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재 국가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 내전을 통해 어떻게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철권 통치는 굶주린 인민들의 육신을 통제하고 광장에 모여 만세를 부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차갑고 냉혹한 생존의 주판알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며 심지어 나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어 그들만의 권력을 연장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국가는 이미 사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체제에 순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구명조끼를 바느질하며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타이밍만을 재고 있는 수천만 명의 체제, 내 이방인들. 이 보이지 않는 불신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미사일보다 평양의 수뇌부를 두렵게 만드는 진짜 위협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체제의 붕괴를 막아야 할 모든 수단들이 오히려 붕괴의 속도를 맹렬하게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은 체제 결속을 위해 공포 정치를 강화하고 극단적인 처벌을 내세우지만 이는 오히려 청년 세대의 반발심과 국가에 대한 환멸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핵무기를 고도화할수록 인민들의 밥그릇은 더욱 처참하게 깨어지고 장마당의 환율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등합니다. 동맹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군인들을 외국의 전장으로 내몰수록 내부의 충성심은 돌이킬 수 없이 마모되어 갑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든 행동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더 단단히 당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권력을 지탱하던 신화는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은 장마당에 달러, 집회 앞에서 힘을 잃었고 무적의 군사력이라는 환상은 중동의 정밀 타격전 앞에서 허구로 드러났으며 혈맹이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냉혹한 계산표를 들이밀며 평양을 철저히 이용하고만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지금 70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강력한 무기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텅 빈 상태입니다. 안팎으로 가해지는 이 숨막히는 압력은 결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구조적인 모순의 폭발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건물은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맹렬한 태풍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땅 밑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곳에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기 시작하면 그 건물은 결국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평양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밑바닥에서는 그 파국을 알리는 섬뜩하고도 기분 나쁜 파열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 증발해버린 폐허 위에서 오직 폭력과 공포, 그리고 기형적인 핵무기 하나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이 불안한 정권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소리 없는 붕괴의 진동이 임계점을 넘어 지표면을 뚫고 솟아오르는 그날,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하는 가장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평양의 거대한 기념비들은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당장 내일 혹은 다음 달의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성급한 희망사항일지도 모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장치는 생각보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촘촘한 감시망, 잔혹한 비밀경찰,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끔찍한 공포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한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뿐인 체제라도 꽤 오랜 시간 물리적인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자국의 국경을 맞댄 거대한 완충지대가 끔찍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북한 체제가 완전히 숨을 거두지 않을 정도의 산소호흡기는 결코 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붕괴 임박이라는 자극적인 구호에 취해 섣부른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반대로
당장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가장 두려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의 거대한 물리적 붕괴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 국가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영혼과 신뢰의 기반이 치명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인민이 맺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신뢰의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가 장마당의 차가운 바닥에 휴지 조각처럼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은 인민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이 국가를 파산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충성의 대가로 달콤한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최고급 엘리트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은밀하게 가족을 빼돌리며 조국을 지켜야 할 가난한 청년들이 남의 나라 얼어붙은 전쟁터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피를 흘리는 사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세대가 수령의 낡은 초상화 대신 숨겨둔 USB 속 외부 세계의 화려한 불빛을 열렬히 동경하는 사회. 이런 국가는 이미 내부적으로 임상 단계의 죽음을 맞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제국은 이제 아주 작은 충격, 이를테면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우발적인 국지적 충돌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통제불능의 거대한 붕괴 도미노를 시작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무거운 질문의 방향은 평양이나 북경, 혹은 워싱턴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의 남쪽, 우리 자신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이야기할 때 주로 그들의 도발, 즉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남쪽으로 쏘아올리는 미사일이나 국지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에만 신경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남침에 대비하는 군사훈련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 체제가 밖으로 맹렬하게 전쟁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스스로 붕괴하며 내파해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내부 폭발은 국경선에 포탄 몇 발이 떨어지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재앙의 해일을 한반도 전체에 몰고 올 것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수십 기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곁에 두고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군벌들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벌이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굶주림과 맹목적인 공포를 피해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얼어붙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38도선의 철책을 넘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끔찍한 엑소더스의 현장, 그리고 붕괴하는 북한의 영토와 핵 자원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즉각 개입하려는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숨막히는 군사적 대치 상태까지. 북한 체제의 붕괴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나 민족의 번영이라는 낭만적인 결말로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하고도 잔혹한 생존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테헤란에서 시작되어 평양의 깊은 내부를 거쳐 우리에게 들려오는 저 섬뜩하고도 기분 나쁜 파열음은 독재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쓸쓸한 진홍곡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그 거대한 혼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총탄과 미사일을 막아낼 첨단 군사적 방어망을 넘어서서 수천만 명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통제불능의 거대한 엑소더스를 흡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국가적, 외교적 시스템을 진정으로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70년 동안 처져 있던 철권 통치에 무거운 장막이 찢어지고 우리가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한 적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참혹한 현실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 과연 그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를 무사히 짊어질 수 있을까요? 장마당의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구겨진 북한 돈 한 장이 오늘따라 유독 묵직하고 서늘하게 한반도의 내일을 묻고 있습니다.